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DHP의 최윤섭 대표입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3빌리언의 금창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출연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채널을 한번 바꿔가지고 예전에 제가 지난 채널에 한번 그 언제였죠? 창업 초기에 한번 말씀 나왔던 적이 있고 몇 년 만에 새로 모시게 됐는데요. 그 3빌리언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서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상장이 또 결정이 돼가지고 6월 말 정도에는 이제 IPO가 이제 되고 거래가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순회 상장으로 네. 하시는데 원래 기술성 평가를 한번 하셨다가 뭐 한번 또 자진 철회하시면서 이 두 번째 도전 만에 IPO에 성공하시게 돼가지고 좋은 회사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금 대표님하고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 저의 그 인연을 이제 고백하는 글을 최근에 네. 조선일보에 기고해가지고 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되게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DHP가 이제 투자하는 회사가 3빌리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 관계가 있다는 걸 미리 밝히고 이 회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제 3빌리언의 이제 뭐 사업이나 기술이나 뭐 성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표님 잠깐 인사하셨습니다만은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빌리언 대표를 맡고 있는 금창원이라고 합니다. 3빌리언은 이제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질병 진단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저희의 코어테크라고 하면 유전체를 해석하는 유전변이 해석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성과를 이제 많이 올렸고 사업적으로도 글로벌에서 이제 최고의 회사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중간쯤에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잘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임스닥에 이제 상장을 승인을 이제 받게 되고 지금 상장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창업하신 지가 이제 얼마 되셨나요? 이제 거의 만 8년 된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 10일이 저희 창립일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워킹하게 된 거는 11월부터였기 때문에 네. 원래 마크로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스피노프를 네, 하신 거죠. 네. 네. 16년 11월 달 스피노프 하시고 저희가 아마 12월 달인가 투자했으니까 네. 그때부터 투자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와의 인연도 이제 8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네. 여튼 그 회사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유전체하고 희귀질환을 다 지금 각각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희귀질환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질병이 발병하는 프리퀀시를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2,000명 중에 1명 이하로 발병하는 질병을 희귀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것도 처음에 발병해서 환자 수가 적을 때는 희귀질환이었다가 환자 수가 많아지면 희귀질환의 데피니션에서 벗어나니까 희귀질환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희귀질환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희귀질병이 지금 한 10,000개 정도가 뒷반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메이저는 유전질병입니다. 그래서 80%가 유전질병이어서 알려져 있는 한 10,000종 이상의 유전질병 중에 8,000개 정도가 유전질병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귀질환 중에서 80%가 유전질병이기 때문에 유전체 분석을 하면은 희귀질환을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3빌리언이 초창기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희귀질환이라고 하면 되게 말 그대로 희귀하다는 질병인 거니까 이게 시장 크기가 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챌린지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이제 답변하시겠어요? 그 질문은 사실 지금도 하고 그런가요? 있건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기자분도 그렇고 저희 상장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았고 희귀질병이 이제 하나하나는 굉장히 희귀한데 7,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발병하니까 질병 개수가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유전질병만 해도 지금 8,000개가 넘어가고 그걸 전체를 썸하면은 인구의 한 6에서 8%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6억 명 정도가 희귀질환 환자다 글로벌에.
그리고 이제 연간 이제 진단이 필요한 수요는 2천만 명 정도 된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조선일보 글을 쓰면서 조금 찾아보니까 그 당뇨 시장과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당뇨 환자 수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일종의 롱테일 시장이어서 네. 개별 질병별로는 환자가 되게 적지만 다 통틀면 당뇨 시장에 맞먹는 정도로 큰 시장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희귀하니까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희귀질환에 걸렸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네. 병명도 모르고 의사도 이게 무슨 네. 질병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제 희귀 질병을 의심을 하는 거가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기침이면은 일반 감기라던가 코로나 위반된 코로나라던가 아니면 이제 독감 요런 3개 정도의 질병 안에서 진단을 트라이하고 진단을 받고 처방받는 과정으로 가는데 이게 이 3개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기침을 계속 이제 유발하는 원인이 뭔지를 계속 찾게 되잖아요. 네. 요 과정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특정 질병에 대한 증상이 계속 완화가 안 되면서 뭔가 진단을 하고 트라이를 하는데도 뭔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진단 방랑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 과정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환자들이 보면 진단 받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전에는 그 괴질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괴상한 질병. 네. 뭐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고 진단도 못 내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환자 입장에 답답하니까 소위 방금 말씀하신 진단 방랑이 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가 하는 걸 텐데요. 네. 그게 되게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네. 정도인가요? 미국 기준으로 에브리 라이프 파운데이션에서 최근에 희귀질환 진단 방랑에 대한 연구 결과 나온 걸 보면은 평균적으로 희귀질환 환자가 증상이 발병하고 난 이후로 6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그리고 17명의 이제 피지션을 방문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거의 뭐 병원 수로 얘기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개 서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면서 진단 치료를 받는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소모되는 비용이 22만 불 정도. 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한 3억 정도. 3억 정도. 네, 그 정도를 소요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면서 결국에는 뭐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말 그대로 이제 방랑길에 오르면서 네.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지고 떠돌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엄청 그러니까 소위 페인 포인트 고객들의 어떤 고통도 크고 그만큼 지불사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희귀질환 환자들이 진단 방랑이 오르는 것 대신에 3빌리언의 서비스를 쓰면은 이제 진단을 더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진단 방랑을 하면서 아까 그 기침이 났을 때로 얘기해 보면 코로나 진단 키트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 트라이해보고 독감도 진단 키트로 진단해보고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계속 트라이한다라고 하면은 8,000개의 희귀질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만 해도 막 수백에서 수천 개 될 거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 될 텐데 일단 희귀질환의 80%가 유전 질병이고 유전 질병은 유전체 사람의 지놈을 읽으면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원인을 유발한 원인 유전병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80% 유전 질병 안에 해당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놈을 한 번에 이제 읽어가지고 3빌리언에 제공하는 희귀질환 진단 검사를 받으면 빠르게 진단을 받을 수 있다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안에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달 안에. 네, 예를 들면 엑솜이면 100만 원 미만의 비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엄청나게 이제 큰 베네핏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체를 분석해서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게 이제 3빌리언 핵심 기술인데 네. 그냥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이 분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면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는 기술적인 난관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이제 한번 차근차근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제 호렉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유전체 분석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분석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홀지놈 시퀀싱, 호렉솜 시퀀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3빌리언은 어떤 걸 쓰시는지, 그게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싱글진 유전자 검사, 생어 시퀀싱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개의 특정한 유전자를 그냥 전체를 다 읽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변이들을 해석하는 유전자 검사가 아주 컨벤셔널한 검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NGS 테크가 나오면서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흥행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패널식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수십에서 한 수백 개 정도의 유전자를 묶어가지고 진단을 이제 시도하는 이런 거가 이제 일반적이었고. 여러 개 유전자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비용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홀 엑솜이라는 거가 그 다음이었는데 유전자는 한 2만 개 정도여서 알려져 있는 유전자 2만 개만 읽어가지고 전체를 이제 또 해석하는 거가 있었고요. 홀 지놈은 35개 DNA 전체를 다 읽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엑솜하고 지놈을 기반으로 해서 알려져 있는 모든 이제 유전자를 다 읽어서 진단을 시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홀 엑솜 시퀀싱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엑솜하고 지놈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둘 다 하십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뢰할 때 선택할 수 있나요? 뭐 무조건 그 둘 다 하게 되나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엑솜이 아직도 이제 절반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엑솜을 제외한 난코딩 리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엑솜하고 지놈을 했을 때 진단율의 차이가 한 4% 5%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예. 지금 그래도 이제 꽤 점점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난코딩 리전에 대한 해석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놈에 대한 파워가 이제 커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고려했을 때는 엑솜 기반의 희귀질환 검사가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글로벌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해석을 해드리면 그 소위 홀지놈 시퀀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유전체 전부 다 시퀀싱 하는 건데 그 유전체 이제 전체가 유전자를 만드는 중요한 부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non-coding reg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전자를 안 만드는 그 역할이 뭔지 모르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뭐 거의 제 가비지라고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아마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밝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홀 엑솜 시퀀싱은 이제 그 non-coding region 유전자 안 만드는 부분은 그냥 아예 읽지 않고 유전자를 만드는 부분은 전부 다 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후자가 훨씬 싼데 그 분석하는 정보는 좀 적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은데 아마 홀 엑솜만으로는 이제 진단이 안 되는 것도 홀 지놈으로 하면 진단되는 게 조금 더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홀 엑솜이든 홀 지놈이든 걸 하면 유전 변이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나요? 엑솜 같은 경우는 한 10만 개 정도 나오고요. 그냥 홀 지놈으로 하면 500만 개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게 실제 질병과 연관되는 변이인지 이 환자의 희귀질환과 그 연관되는 변이인지를 밝히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 변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유전자 한 개를 놓고 봤을 때 유전자 한 개가 평균적으로 한 DNA가 12,000개 베이스 페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0.1%가 이제 변이니까 12개 정도 나온단 말이죠. 이 중에서 어떤 거가 환자의 원인 유전 변이일까를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12개가 다 꽝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개가 실제로 환자의 원인 유전 변이일 수도 있고 인 건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건 변이 한 개가 나왔을 때 얘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즉 유전자의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는 변인지 아닌지 이걸 판별하는 거를 이제 패소제네시티 판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성 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성을 판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케이스 근거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특정 환자가 기존의 케이스 근거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병원성 변이라고 판정하고 진단을 내리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예전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건 사람이 할 때. 네, 사람이 할 때. 어차피 사람이 하면 그걸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예전 시절에도 사실 문제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DB로 모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특정한 회사에서 예를 들면 되게 그런 이제 케이스 근거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는 잘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의 이제 이런 메디컬 커뮤니티들이 특히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ACMG인데 이런 이제 기관들이 변이의 병원성을 해석하는 기준들을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왜 학회인가요? 맞습니다. 네, ACMG. 네. 그래서 요거가 2015년 정도에 최초로 이제 ACMG에서 이런 병원성 변이를 판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고요. 그게 현재까지도 글로벌 표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변이 한 개를 병원성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28개의 룰을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고 변이 한 개당 28개의 뭔가 근거를 모아가지고 네.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네. 예전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병원성을 판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코스트가 이제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코렉소모 하면 변이 10만 개 나오는데 그렇죠. 곱하기 28, 네. 280만 번의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네. 이 CMJ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네. 사람 손으로 이미 이제 못하는 시대가 2015년 이후부터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도 나오는 게 이게 병원성이 그러니까 패서제닉 한가하지 않은가이지 이게 그러니까 병원성이 있는 거 일단 추리고 그 중에서 이 환자의 뭐 증상이든 매칭되는 거를 하는 거 그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단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총 두 단계의 문제를 맞습니다. 푸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병원성 변이가 나왔고 그럼 이 병원성 변이가 실제 이 환자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질병을 일으키는 변이인지 아닌지를 또 판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 그 다음에 이 변이가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 가질 수 있는 이제 또 증상 환자의 증상셋과 질병의 증상셋을 비교해서 판정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네. 네. 이거는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메이저하거든요. 훨씬 더 뭔가 좀 모호하다. 네, 모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진짜 이제 의사들의 전문성이었던 거죠. 환자 임상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으신 이제 피지션 분들이 증상을 봤을 때는 이 증상과 이 증상셋을 봤을 때는 이거는 진단으로 판정할 만해 라고 판정할 수 있는데 이걸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모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 기술에 대한 개발의 필요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그 3빌리언에 되게 중요한 기술 두 가지가 있는데 3CNET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3 이게 에스크라고 있죠. 이 SC인데 3에스크란 두 개의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질문을 각각 해결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3CNET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세시넷은